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배나무 이사회 84회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나민이님, 이수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평양 생활입니다. 북한에서 허락받은 10%의 미만의 사람만이 거주할 수 있다는 평양. 그런데 그 평양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과 또 다르다. 바깥에 알려진 것과는 또 다르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평양 생활입니다. 나민이님은 2014년 그 북한에서 출국하실 때까지 평양에서 살았고, 또 이수정님도 2015년까지 평양에 거주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평양 소식, 그 얘기를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수정님께서는 한국에는 각 곳에 은행이 있고 또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송파구에 있는 은행에서도 일을 볼 수 있지만 북한은 중구역에 거주한 사람은 딱 중구역에 위치한 은행밖에는 갈 수가 없다. 모든 시스템이 불편하게 만들어진 나라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권을 만들었거든요. 여권을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이 아마 이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뭐 성파에 거주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내가 중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딱 중구역에서 모든 볼일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거를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은행에서 뭐 현금을 이제 저금하고 이제 뽑을 때 딱 그 중구역 저금소에 딱 가야 되는데 여기는 각 곳에 은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될 거를 북한에서는 10번, 20번을 걸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그지없는 나라죠. 네. 되게 생활을 잘 사신 것 같아요. 저는 은행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살았었어요. 아무리 평양이라고 해도 은행이 그 필요가 없거든요. 그치. 그냥 돈을 집에다 간수하는 게, 집에다가 돈을 딱 보관하는 게 제일 안전해가지고 은행이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그 은행 말고 또 병원도 자기 거주지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다고요. 그럼요. 이제 병원 같은 것도 보면 여기는 각 곳에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는 그 이제 평양은 뭐 중구역에서 산다면 딱 중구역 인민병원에만 딱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깔따라고 해요. 거기서는 나의 문구인데 깔따에 다 이제 그게 있어요. 동안동 34반 누구 깔따 다 있어요. 책장에 책꽂이에 그걸 가지고 와서 딱 접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고 주제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못해요. 이게 병원을 큰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만약 큰 병인데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하면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확인해주면 또 좀 더 큰 데 올라가고 또 큰 데 올라가고 되게 불편하고 복잡하죠. 아무래도. 그 응급 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응급은 다른 큰 병원에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럼 다른 지역에 갔다가 병이 나거나 하면요? 아니 응급 상황만은 그냥 큰 병원에 바로 갈 수 있어요. 네. 다른 지역에 갔다가 만약 병이 난다? 그럼 자기 지역에 와야 되는 거죠. 아픈 몸을 이끌고. 네, 그 와서 그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픈 날에도 제가 만약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못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파서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진단서가 딱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아픈 열이 펄펄 끓는 속에서도 진료소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모든 게 이제 절차대로 움직이는데 네,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불합리하고 복잡하다. 네, 불편하게 만드는. 그래서 고주 태고 한번 떼고 붙이는 게 거의 2달 걸려요. 딱 자기가 사는 구역 안전부에 가야 되고 안전부 주민등록 가서 주민등록 지도니 없으면 다시 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이러기를 20번, 30번을 반복해요. 직장 옮기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쵸. 모든 게 다 같아요. 직장 한번 이전하는 것도 한 2달이 걸려요. 모든 나의 서류를 다 떼서 여기까지 옮길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 직장에서 가도 된다. 가는 직장에서 너 받아주겠다. 확정된 상태에서 2달이 걸린다는 네, 거죠. 확정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가서 청년동맹 또 그 서류를 적을 떼야 되고 그다음 노동적의 민방위 적을 또 떼야 되고 식량 적을 떼야 되고 뭐 하는 그 과정들이 한 2달이 걸리는 거예요. 이야, 좀 상상이 안 되네요. 나민이님은 초등학교 시절 수학 소조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건 뭡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무래도 수학 서조를 계속 다녔었는데 원래 서조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불법이라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명문 학교에 오는 만큼 보냈나 이거 따라서 또 학생들이 또 많이 거의 쏠리고 뭐 인기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서조를 비밀리에 운영을 해요 학교들에서. 근데 초등학교 때 서조가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명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방과 후에 공부시키는 그런 것이었는데 동아리 같은 것이죠. 근데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정말 학교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되는 애들만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애들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하나는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경제적인 그런 지원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좀 모아놨는데 이쪽에 그 잘 사는 애들 모아놓은 그 서점은 학교에서 엄청 지원을 해줘요. 무슨 작업 동안 다 빼주고 그냥 공부만 딱 시켜요. 그러지 그만큼 그 돈들이 되게 많으니까 부모들이 또 선생님들한테 엄청 많이 거이는 것도 있고 교장한테 거이는 것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만약 그 서점 안에 들어가서 앉는 순서도 돈 제일 많이 뇌물을 제일 많이 순서를? 네 제일 많이 거이는 애가 맨 앞에 앉히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해서 맨 뒤에 애들은 그냥 휴식통 옆에 앉는 애들은 관심도 없어요. 선생님이 공부하겠으면 하고 앞에 있는 애들이 야 선생님 시야에 있으니까 공부해라 막 이렇게 통제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상고학교 갈 때 보니까 그 돈 많은 애들 속에서 대부분 다 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약간 저는 그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10살 때 그때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때 저보다 공부 못한 친구였어요. 정말 못해서 밤낮 제 옆에서 보고 쓰던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베껴 쓰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좋은 학교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어렸을 때 제일 최초로 충격 먹었을 때 같아요. 사회주의 사회인데 과연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이수정님은 지금 빙긋이 웃으셨는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저는 왜 웃으셨냐면요. 네. 그 아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잘 사는 집 애들이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이 소조라는 게 방과 후 과외 같은 건가요? 방과 후 과외 시간 그러니까 그 소조에 속해 있지 않는 애들은 다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뭐 자체로 공부를 하든 숙제를 하든 하는데 이 소조에 속해 있는 애들은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교과서 교재가 아니고 참고서 교재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공부를 계속 시키는 거죠, 애들. 수제 교육이죠, 명제 교육. 맞아. 한마디로.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네, 교사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네. 거기서 좀 돈 많은 애들이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서 서조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서조에서도 선생님이랑 딱 1대1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선생님 시야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또 과외를 해요. 전문적으로 또 과외를 또 1대1로 과외를 또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도 많고 그만큼 질도 높고 하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처럼 뭐 학원에 가지 않을 뿐이지 그냥 가정교사죠. 똑같아요. 그냥. 한국도 예전에는 가정교사가 있었죠. 네. 그 부모들이 그 자기 자식들한테 바치는 그 열정과 노력은 아마 남과 북이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한국도 예전에는 입주 과외교사, 가정교사도 있었고요. 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집에 하루 매일 저녁에 와서 뭐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하지만 중학교 때 대학 시험,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다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북한 애들도. 그때는 그냥 과외 그 가정교사가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몇 달 동안. 같이 살면서 밤새 같이 공부해주고,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야, 이 대학 입시에 관한 열기는 남북이 차이가 없네요. 정말 사교육만큼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아니, 그럼 수정 씨도 과외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영어 맡으시고 나머지 자연 과목은 어머니가. 어머니는 못하겠다고 포기하셨고 나중에. 아니 그러면은 여기 수학, 물리, 영어, 화학 또 심지어 혁명 역사까지 과외를 받는다 그러는데. 네. 혁명 역사까지 과외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고이 말하면 약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약간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해주는 것 같아요. 멘토링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답을 쓰고 그러니까 거의 뭐 돈만 있으면은 혁명 역사, 그다음에 세계 역사, 지리 이런 것까지 다 가해가 가능하니까 앉아서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떠한 일처럼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영화를 해설하는 것처럼 이렇게 쫙 얘기를 해줘요. 듣기 쉽게 이해가 잘 되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다음에 공부시키는 거죠, 엄마들. 북한의 대입은 수능 시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졸업할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좀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 그러니까 몇몇 그 수제 학교만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한 11월 달쯤 되면 종무원 시험이라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 추천을 줘요. 그러니까 등수가 높은 애들은 좋은 대학에 추천을 본트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본트를 받아야지만 내가 그 대학에 가서 입학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처럼 수능 시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학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트를 딱 받아야지만 그 정해진 대학에 가서 입학 시험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뭐 번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추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1등을 해야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저희 학교 때 구역적으로 해서 종무 시험에서 1등한 애가 있었는데 걔가 당연히 좋은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원래 되려면. 근데 걔가 좋은 대학이 아닌 약간 좀
굉장히 좋은 대학 김일성중학대라든가 김책공대라든가 이런 데는 못 가고 그거보다 좀 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긴 한데 아무래도 169은 아닌 그런 대학을 갔고 그다음에 170 몇 등 했던 애가 종합대학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고 막 그래서 되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부모의 힘과 돈 이거에 따라서 그냥 아이들의 장래가 결정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돈 얘기가 나와서 여쭙겠는데 이수정님은 북한에서 자기가 일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조금도 없는 나라일 뿐더러 오히려 돈을 직장에 바치면서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셨네요.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실례로 이제 우리 지금 여기 나라에서는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는 북한은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연예인이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찍으면 제작비가 수없이 들죠. 네. 모든 게 다 이제 그 연예인 자체가 부담을 하고 본인이 제작해야 예. 된다고요. 이제 뭐 한상 잘 차려놓고 먹는다 하죠. 거기 이제 다 통닭도 올라가가는 거 몽땅 자기가 다 이제 부담해요. 소품도 자기 부담이고. 그러니까 그 못하게 손도 비키라 뭐 하겠다는 사람은 줄 서 있어 이 정도니까요. 다 자기 전을 내면서. 아니 이건 무슨 돈이 있어서 영화 제작비까지 되나요? 소품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러니까 그냥 그 이제 제 생각인데요. 이제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게 첫째로는 그 목적이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 인물 이제 곱고 남자들은 잘생긴 이런 사람들은 그런 높은 급의 이제 시집 장가를 가거든요. 이제 간부들이 중앙당 간부들 턱 보고 야, 저 사람 내 사위를 맡겠다. 이렇게 저건 내 며느리 이렇게 찝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갑자기 이제 신분이 툭 바뀌는 거죠. 이걸 위해서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엔요. 두 번째로는 또 명예가 아닐까 싶어요. 인기. 예. 네, 인기. 북한에서 돈을 직장에 바치면서 출근을 해야 한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돈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특히나 학교 때 같은 경우는 학교를 뭐 그 정부에서 여기로 말하면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따다가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주는 게 없어요. 국가에서 해주는 게 없고 그냥 꾸리기를 해라. 꾸리기라는 게 리모델링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해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학교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머니를 터는 거죠. 못하면 또 엄청 욕하고 그 해당 간부들 학교 간부들도 처벌받고 하니까 무조건 학생들을 전람해서라도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뭐 학교에 이런 무슨 여기 건설을 한다 뭐 학교 건물 테두리에 뭐 타일을 붙인다 뭐 그다음에 창문 공사를 한다 창문을 다 뚫고 새 걸로 교체한다 막 이러면은 학급에다가 이렇게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얼마씩 가져와라, 뭐 후방사업 이거 해야 되는데 또 얼마씩 내라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랬었어요. 차라리 월사금이라든가 그런 그 돈을 등록금을 내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겠다. 돈 많으니까. 매일매일 내라는 돈, 그거 세부담이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내라는 돈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저도 막 아침에 엄마한테 엄마 오늘 돈 가져가 있는데 이건 말하기가 미안한 거예요, 진짜. 못 가져가면 또 선생님이 한 명 하면 일거세고 애들 앞에서 막 욕하고 망신 주고 이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평양에도 그러면 꼬마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병 가져다 바치고 그다음에 파동, 파철. 그러니까 지방처럼 뭐 토끼 가족 이런 건 없고요. 평양대로 또 하는 게 많아요. 지방 못지않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파지, 공병, 파철, 파동, 검까지 내요. 무슨 뭐 고무, 플라스틱, 어쨌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전부. 예. 아니 무슨 선연호 탱크를 만든다고 파철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철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내라고 하는 주기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되면 애들이 정말 뭐 그때도 역시 돈이 많은 애들은 돈으로 파철을 사서 내는 애들이 있는데 파철을 돈으로 사서 내거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무슨 철도 같은데 몽땅 퍼져가지고 뭐 파철을 수집해서 뭐 주워 오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뜯어서 오든지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어떤 애는 덩을 내라니까 저희 집에 있는 거 호랑이를 덩으로 된 호랑이를 갖다가 학교에 냈는데 며칠 있다가 우연히 그 호랑이를 다시 시장에서 봤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거 다시 시장을 그런 거 많아요. 수반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많아요, 진짜. 저건 내 호랑이인데 하고 보니까 밑에 그 언젠가 자기가 그 생일날에 받은 날짜까지 다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야 세상에 이게 뭐야 하고 그렇게 웃었다잖아요. 예전에 그 평양시 고리 꾸리기 하면서 고리 그 제대로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얘기를 했었어요. 고리에 그 모래 바닥이 있으면 바람 불 때 모래바람 날리니까 모래바닥 없애라 해가지고 다 버더블록을 이렇게 깔은 거예요. 여기 버더블록 다 깔았잖아요. 그거를 또 주민들한테 부담을 하고 학교에까지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버더블록 1인당 한 장씩 가져와라. 그러니까 밤중에 나가서 그냥 밖에 있는 버더블록 빼갖고요.
일단 와서 내고 내기만 하면 그걸 또 되니까.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어느 지점에다 갖다가 박아라고 또 다른 데 와서 그걸 또 뽑아다 갖다 내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웃겼었어요 그때 진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이수정님도 나도 그거 해봤는데라는 표정이신데요 지금. 저는 저희 반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아 본인은 아니고. 저는 좀 거짓이간 편이라 막 그 아버지한테서 막 멋스하게 날아갔고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찍어주신 것 같아요. 네. 세멘트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서 그다음에 가져갔는데 저희 반 애들은 막 뽑아가지고. 진짜. 그래서 그건 벗어보려고 거리에 있는 거라도 뽑았잖아요. 만약 거무, 파고무 같은 거 내라고 그랬을 때 그럼, 네. 엄마 신발 뜯어가지고 신발 바닥 뜯어가지고 나왔다 엄청 아니 엉망한 적도 근데 있어요. 네. 안 하고는 못 빼겨요. 네. 안 내우는 못 빼기니까. 무조건 마지막 한 사람 할 때까지 막 달고 치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하다못해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라도 막 가져. 맞아요, 진짜 저 가져갔댔어요. 파철내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멀쩡한 프라이팬을 파철로 내면은 그 근데 어떻게 하라는 저기 손해 아닌가요? 그걸 생각합니까? 그 아니야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 상관없죠. 그냥 이만큼 계획을 해야 되니까 학교라든가 직장은 계획을 해야 되는데 1인당 계획이 이만큼인데 못하면은 계속 회의 때마다 이렇게 해서 영하고 막. 아유, 지금은 웃기지만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네. 야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뭐. 아, 근데 그쵸? 그것도 좀 그 가끔씩 그러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하루가 멀다 하게 하니까 학교 가기가 사실 무서웠어요. 네. 직장 같은 경우는 이제 뇌물을 고이고 출근을 안 하는 대신에 장사를 나가는 네, 거죠. 네, 그 그렇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백수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장에 나가고 싶지는 않고 이제 뭐 돈을 좀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직장에 내가 번 돈에 이제 수익에 뭐 예를 들어 뭐 4대6, 5대5 이렇게 바치는 또 그런 직장이 있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직장에. 그렇게 해서 수익의 40%는 직장에 내고 나머지 60% 가지고 이제 내가 쓰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내가 아프다 하고 하면은 무조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서 그 노동과에다 바쳐야 돼. 만약 진단서가 없다면 무단결근이 며칠인가에 따라서 또 이제 법적 제재가 뒤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뇌물을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프고 이제 그 임상적인 그러니 소견이 나타난다 하면은 괜찮지만 네. 진짜 이건 직장에 나갈 수 있는데 조금만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뭐 할 수 없이 의사한테 또 이렇게 찔러줘야 되죠. 그런 거는 얼마든지 나가도 되는데 나가라 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있지만 뭘 툭 또 들어가면은 그건 못 나가죠. 아프죠. 하고 또 이제 진단서를.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직장을 안 나가게 만들어 놓고 네, 그래도 직장에 돈을 또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어떤 신뢰가 있냐면 돈은 좀 있는 사람인데 그 직장에 정말 나가기 싫고 다른 데로 이제 이직하고 싶어요 하니까 이제 의사한테 돈을 주고 정말 척추 변형 환자의 그 이제 척추를 찍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찍어서 그걸 자기 거로 해서 제출을 하고 완전 노동력 상실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노동력 상실 이 사람 못한다 해서 그 직장에서 완전히 사직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나면은 아마도 그 법적 제재가 상당할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렇게 엑스레이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익스레이 바꿔치기 하는 거죠. 최근에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그러니까 뭐 대학을 갔으면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도 안 가고, 군대도 안 가고, 그냥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사회에 안 나가고 집에서 쉬는 친구들 일이 좀 있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엄마가 장사를 잘 해서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일을 나가면 돈이 안 되잖아요. 월급이 너무나도 뭐 보잘것없고 하니까 고생을 하느니 나가서 그냥 집에서 쉬면서 어떤 직장에 족을 건다고 하는데 그 족을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상하수도 사업소라든가 이런 다른 좀 힘이 없는 외화벌이를 못하는 그런 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달달이 바치는 돈으로 해서 외화벌이도 자체 도벌이도 하고 자체 뭐 돈 수리를 있을 때 쓰기도 하고 간부들이 그걸 갖다가 또 자기 생활에 보태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일종의 8.3이라고 하죠. 족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이때 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등급만 이제 허용해줘요. 나머지 2, 3등급은 또 이제 병원에 가서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걸 해와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경노동 직장이라는 데를 보내요. 조금 정상인들보다 노동 시간이 좀 좁고 조금 쉬운 일을 시키는 거죠. 지금 수정님은 그 직장에 만약에 직장이 싫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수익의 대부분을 직장에 바쳐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세대주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지 처녀총각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죠. 하시네요. 처녀총각인 경우에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뭐 던이라는 게 상관없어요. 그냥 그 어떤 이유에 불문하고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야만 아까 같은 그 경우가 적용돼. 내가 장사를 해서 번 수익의 얼마를 들여놓는다. 이런 게 적용되지. 처녀총각은 예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민희 씨 친구 중에는 노는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그 돈을 건 좀 많이 고있네. 그러니까 보일 때는 그런 괜찮아요. 경우는 최근에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출근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 직장의 성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직장들이 있더라고요. 그 뭐 대부분 상하수도 사업소에 그런 적을 많이 걸던데 네. 그런 데서는 돈을 전혀 벌 수가 없거든요. 외화벌이 회사라든가 식당 이런 데는 돈을 자체로 많이 벌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아니면 뭐 다른 무슨 그런 기관들이 많았어요. 북한에 평양에도 보면은 식당이나 상점 이런 외화벌이를 하는 것들은 되게 활발하게 운영되는데 군수공장도 많이 모여 있고 모여 있는 공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장들은 자체로 벌이를 못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 기억에는 한 달에 한 $30 내면은 거의 뭐 직장 다니는 것처럼 해준다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아까 수익의 대부분을 직장에 바친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얼마 벌었는지를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장사에서 번 돈을 추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이제 너 무엇을 하려고 하니?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건데 나는 자전거 임대를 하겠다 하면은 임대랑이 뭐냐면 자전거에 사람을 튀고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네, 버스가 잘 안 다니다 보니까 네. 자전거가 그걸 대신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북한의 전반 사람들이 임대 자전거 하면 한 달에 얼마 번다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 속이지 못해요. 이게 시장 가격, 시세, 기대 수익 이런 게 다 그렇죠. 있군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 번다 하면 너 무조건 40% 내. 벌든 네가 만약 마이너스 돼도 무조건 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못 본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라. 40만 원 무조건 내. 직장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아파서 영업을 못했다 이런 거 전혀 안 봐주고 그냥 무슨 상관이 그건 없어요. 너 안 하겠으면 그만둬. 너 직장 나와. 다른 대기 선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수정님께서는 북한에서는 부모의 직위가 매우 네. 중요한 나라다. 부모가 농장원이면 그 자식들은 대대로 농장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네요. 그렇죠. 이 말하자면 이제 북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고 말하자면 그 현대판 신분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모가 농장원이면 대대로 농장원이고 부모가 간부면 대대로 간부인데 제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어머니가 의사다 보니까 제가 또 대대로 간호사를 하죠. 의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건부분에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게 좀 많이 충격적이었는데 특히나 농업계통은 되게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학교 때 농촌농원을 나가서 농사일을 처음 해봤는데 저희 한 달 정도 나가거든요. 학교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농사일이 뭐 모내기 하다 보면 막 허리가 꺾어질 것 같고 그래서 와 진짜 힘들구나 농사일이. 근데 이분들은 대대로 농장원을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도 농업대학, 약간 농업대학 가서 농업사무직이라던가 이런 데로 전환할 수 있고 아니면 최고로 갈 수 있는 게 교사 같은 걸로 갈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정말 잘된 케이스고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관한 데 시집 가가지고 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게 아니면 정말 그거를 못 벗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농장원의 운명을. 그래서 그때 진짜 마음이 아팠었어요. 한쪽으로는 내가 농장원으로 안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대체 저 사람들이 태어나서 계속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계속 이런 일을 하면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광범은 아들도 맞죠. 광고, 그쵸, 딸도 그쵸. 광고. 네네. 그 동네도 못 벗어나는 건가요? 못 벗어. 그러니까 농장원이는 내가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그 이거 무슨 교원대학 네. 같은 거는 그 농장에 그 애들을 가르쳐야 돼. 딱. 그 평양 같은 경우에 평양 시민의 아들 딸로 태어나면 계속 평양에 거주하는 그쵸. 건가요? 뭐 특별한 잘못이 네, 없으면 그치. 계속 거주를 하죠. 뭐 거주하다가 잘못이 있어 추방되거나 뭐 이렇지 않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직업은 어떻습니까? 평양 시민들도 이렇게 직업이 세습이 되나요? 그게 좀 간부의 자식은 간부가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좀 아빠가 되게 힘 있는 그런 좀 권력이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친구라기에는 지인들이죠. 지인들. 근데 아빠가 좀 센 간부다 하면은 자식들을 대수령이면 빨리 결혼을 보내더라고요. 자기 임기 내 자기가 이 자리에 맞아요. 있을 때 자식들의 그 장래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빨리 결혼시키고 그다음에 다 자식 문제까지 다 처리해놓고 그다음에 자기는 퇴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빠는. 근데 그분들도 역시 내 아들이다.
그런 집에서 자식들은 뭐 연애는 글쎄 누구랑 할지 몰라도 되게 그런 거 연애도 많이 통제를 받고 결혼할 때 보니까 다 비슷한 집안끼리 서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수정님은 평양총각과 지방처녀, 평양처녀와 지방총각은 서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그 이유는 평양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평양 거주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탈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평양에서 사는 총각이 지방 처녀하고 살 수 없는 게 그렇다고 해서 평양 총각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살지를 못하는 거죠. 결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평양 처녀가 지방 총각과 결혼해도 지방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평양 처녀가- 총각이 네. 지방 처녀와 결혼해도 지방으로 예, 가야 됩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가요. 네. 그러니까 뭐 간혹 정말 여자가 지방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에 평양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이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고 대부분은 다 따라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인 경우에는 더 철저히 평양 여자가 지방 남자한테 지방 남자랑 결혼했다면 무조건 따라 내려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되게 이거 안 좋은 말인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평양의 전봇대랑 결혼하면 결혼했지 지방 남자랑 결혼 안 한다고 평양 여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엄격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자가 남자 따라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는 평양 총각인 경우는 여자 따라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 걸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 그래서 북한에 나온 영화 그 도시처녀 시집와요인가? 네네네. 그 감독님도 지금 탈북해서 한국에 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독님.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자원을 해라 지방을 다들 안 가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원을 근데 조금. 그 영화 보고 다들 웃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농장 생활이 너무 낭만적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네. 뭐 저녁에 일을 하고 저녁에 뭐 노래 부르면서 막 그러고 먹을 것도 엄청 많이 넘쳐나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 농장 무슨 가면은. 농장에 처녀 총각이 어디 이런 거기서 사랑을 속삭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이 워낙 과한데. 네. 네. 평양에 한번 가보는 것이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실제로 더 어려워요. 그런가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방송에서 무산애를 하나 만났는데 걔가 그랬어요. 자기는 평양에 한 번도 못 가봤다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생각해낸 거예요. 네.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어. 걔도 그러더라고요. 언니 말에 공감한다. 더 어렵다. 알겠습니다. 나민이님은 이제 식당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햄버거 가게에서도 일하시고 또 외화 식당에서도 일하시고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그게 제가 졸업하고 그다음에 졸업하자마자 저는 식당에 배치돼가지고 나가서 일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약간 평양시에 요즘에 식당들이 되게 많이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식당이 망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식당에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 식당도 인민봉사 천국 산하에 있는 그런 구경 식당이 있고 이거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그래서 되게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거든요. 되게 큰 억류관, 뭐 청류관, 그다음에 대동강 수목국지 뭐 이렇게 큰 식당들이 그런 구경 식당이고 그다음에 좀 규모는 작은데 되게 좀 고급 요리들을 즐길 수 있는 식당들이 있는데 이름도 또 뭐 합의제나 외화식당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합의제는 약간 좀 그러니까 북한 돈도 쓸 수 있고 외화도 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좀 더 퀄리티가 약간 중간쯤에 간다고 봐야 되나? 근데 외화식당 같은 경우는 정말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거기에는 북한 돈을 아예 쓸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북한 돈을. 몽땅 달러, 유로, 그다음에 엔, 위안 이렇게 다 외국 돈만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외화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어느 사람들은 분명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80% 이상이 북한 사람들인데 돈이 다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와서 막 몇백 달러에 집 먹고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매일 같이 와서 밥 먹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술도 제일 비싼 술이 막 200달러 넘는데 그거 한 병 까고 마시다가 또 킵해놓고 갔다 와서 또 마시고 막 그런 분들도 되게 많고 거의 그 식당이 5.1절 날에 최대 매출을 그러니까 모든 식당들이 5.1 국제노동자절에 최대 매출을 내요. 그 매상 그러니까 매상이 최고로 올라가는 그렇죠. 매상 날이군요. 최고로 올라가는 날인데 그날 하루에 저희 식당이 17,000달러인가 벌었었어요. 이야. 근데 그게 다 북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근데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은 일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양도 역시나 먹고 사는 걱정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제일 주되는 걱정이고,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뭐 굶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와서 엄청난 돈을 쓰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고, 뭔가 진짜 하늘 땅 차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과연 이게 사회주의 사회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 밖에 있을 때는 북한 사회인데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몽땅 자본주의인 것 같은 느낌?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그렇고 모든 서비스가 다 그 최고로 네. 막 그렇게 되는. 그래서 좀 그때 식당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과연 여기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가진 것에 따라서 너무, 만약 제가 길거리에서요, 북한은 그 옷차림 통제도 엄청 심하거든요. 뭐 네. 머리를 기르고 간다거나 염색을 했다거나 뭐 네일 아트를 했다거나 막 이 정도로 이렇게 가면은 귀찮을 텐데 딱 단속이 돼가지고 엄청 뭐 욕먹고 처벌받고 막 이런데 그 외야 식당 안에 그 차림으로 들어가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최고의 서비스를 봉사를 해줘요. 그 법이 거기서는 그냥 돈이 모든 게 모든 것의 첫째인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은 거기선 모든 게 다 무사 오케이, 만사 오케이인 것 같아요. 평양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건데 이 평양의 부익부 빈익빈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이제 수산성 어느 큰 간부의 집에서 더미를 하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할머니가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석 터는 이야기를 하시곤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좀 비슷한 나이 또래이신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집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그 이제 수산성 간부라는 사람은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순간에, 그러니까 옷을 이제 빨아야 되잖아요. 더우니까 옷 빨자면 그 옷 안에 있는 그 이제 돈이랑 뭐 다 이렇게 꺼내야 주머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분이 언젠가 그 옷을 입으면서 바지를 이렇게, 그 바지를 주세요. 그거 좀 빨아야 되겠다 하니까 바지를 이렇게 터는데 달러가 그냥 무대기로 떨어지더래요. 이 주머니 막 그 잠바 안에서 막 그냥 그 달러가 100달러짜리가 그렇게 하고 아침 5시부터 일을 하는데 자기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겨주, 만두를 우선 2kg를 빚어야 된대요. 그리고 사모님의 그 치장, 그 모든 게 말할 수 없고, 이제 그 월말마다 이제 월급을 지불하잖아요, 할머니한테. 그러면은 이렇게 창턱이라던가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탁, 이렇게 이미 순간에 이렇게 번대요. 깨끗이 못하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삭감한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치사해서 자기는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니까, 제발 좀 더 일해달라고. 왜냐하면 자기네 집 비리가 나가니까.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기타 등등 너무나 끔찍하다고. 자기는 그 집에서 일하면서 완전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 같대요. 제일 심각한 게 좀 주거 문제? 평양도 주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정말, 그러니까 좀 평범한 계층 같은 경우에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하나 해결하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 이건 진짜 최악의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한 단칸방에서 한 6명이 모여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칸방에서 부모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자식들이 있고 자식들 중에 한 명은 장가 가가지고 와이프까지 데려와서 살고, 그러니까 단칸방에서 6명이 사는 게 6명이 거의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천 같은 거 하나 쳐놓고 이렇게 따로 네, 그렇게 따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집도 있는데, 제가 나올 당시에 평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30만 달러였어요. 30만 달러면 거의 3억 넘잖아요. 네. 그런 집을 그냥 이렇게 세워지자마자 다 팔렸대요. 그런 집이 다 팔리고, 정말 그렇게 한 칸에 6명이 모여 사는 반면에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본인들도 살면서 큰 집에 살면서 자식들은 다 따로 독립시켜가지고 또 집을 사서 내보내고 그렇게 살기도 하거든요. 거의 뭐 여기서처럼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본인 뭐 한 사람이 한 개 이상 소유할 수 없고, 이게 법이 없어요. 거기는 내가 있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무법지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평양은 선택받고 허가받은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단칸방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게 조금 얼핏 이해는 좀 안 되네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저는 뭐 파리에도 노숙자가 있고 독일에 갔을 때도 노숙자가 있는 걸 보고 많이 놀랐었는데, 그만큼 어디 가나 가면은 돈 많은 사람은 있게 생겼고, 그 돈 많은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돈이 없어 그런 사람들 계층이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저희 아빠 엄마가 제 나이였을 때는 많이 평등했죠. 지금보다는 훨씬. 근데 지금은 정말 평등이라는 그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내가 노력이 아니라 불법을 어느 만큼 잘하는가, 내가 어떻게 눈을 굴려서 어떻게 돈을 더 남의 등을 쳐가지고 돈을 더 모아서 정부한테 잘 보여가지고 잘 사느냐, 이런 많은 거에 따라서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누리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의 뭐 이거는 정말 그 체제가 이제는 완전 180도 변했다고 봐야죠, 진짜. 아까 그 파출부 도우미 할머니 얘기하셨는데 네. 사회주의에서 그렇게 고용인 두고, 개인 고용인 두고 쓰는 거는 불법 아닙니까? 불법인데 많아요, 진짜. 언제 2000년 초부터 그런 더미가 생기더라고요.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분도 제 친척 언니의 또 언니인데 그 언니가 한번 그 북새거리 거기서 살고 있는데 잘 살아야죠. 잘 사는데 더미 어머니가 지금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 어머니 지금 저 계란 안에 그 쓰레기통 밑에다가 계란을 감춰가지고 나가는 걸 자기가 발견했대요. 한 번은 쓰레기통을 가지고 나가는데 더미가 쓰레기가 별로 없는데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도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어라고 했대요. 어라고 하니까 그 밖에 쓰레기통을 가지고 쓰레기를 탁 드시니까 그 밑에 계란이 한 판이 깔려있는데 30알. 그 상당한 돈이거든요. 북한에서 계란 한 알에 1,500원, 1,000원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잘랐는데 막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자기 그 이제 가져가고 연락해갖고 밑으로 내려가서 계란은 주고 쓰레기는 버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집들은 더미를 쓰고 살아요. 그리고 다른 종류 도우미도 있습니까? 뭐 물기를 넣어다 준다든가, 뭐 석탄 날라준다든가. 그건 당연하게 있죠. 뭐 한 톤에 얼마, 그러니까 50리터 통짜리 하나에 얼마. 저희가 아파트가 물이 안 나서 한번 그렇게 했는데 50리터 길러주는 거 5,000원 받더라고요. 더미는 정말 많아요. 기본 입주 더미여가지고 집 청소해주고 요리해주고 빨래해주고 다 모든 걸 케어해준 더미 최근에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이야. 아까 나민희 님이 뭐 북한 사람들 외화 식당에서 한 끼에 몇백 달러 쓴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노동자 평균 월급이 북한 돈 4,000원. 네.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 한 50센트. 네네. 그럼 이거는 한 20년치 연봉을 한 끼에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법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외국하고 무슨 그런 무역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다, 이렇게. 저도 그때 봤을 때 너무 식당 일을 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다는 게 믿겨지지도 않고, 무슨. 네. 그러니까 기본 그거예요. 어느 회사 사장, 어느 회사 사장이면 돈이 많은 거예요, 회사 사장. 근데 여기 한국에서는 뭐 김밥 천국 가도 사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북한에서는 꼭 돈 많은 사람한테만 사장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회사가 큰 규모의 회사를 갖고 있어야지만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무슨 식당을 갖고 있다거나 뭐 공장을 갖고 있다거나 뭐 대체로 개인 사업? 요즘에 최근에 건물이 있고. 약간 신흥 부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뭐 중국에 나가서 사업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 오시는지, 뭐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 와서 그렇게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정말로 돈이 많고, 일단은 뭐냐면 그렇게 월에 4,000원 받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 것조차를 모를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로 어떤 규모의 돈을 쓰는지도 가늠을 못하면서 살 서로가 거예요, 모르는 아마.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네. 가난한 사람도 그 껍데기층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 평양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네요. 끔찍해요. 그렇죠. 너무 판해야지. 그러면서도 뭐 이 한국을 부익부 빈익빈의 나라라고 할 땐 뭐 사는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고, 거의 교통에 따라서 또 뭐 여기서처럼 뭐 청담동에게 갈리는 것처럼 거기서도 교통에 따라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안 그렇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또 모여 사는 곳이 있고, 그런 데 있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굳이 그 동네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분들도 역시 그 동네에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모르면서 살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교육에서 그런 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만큼 있는 사람들은 또 자식들을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키우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온갖 비리, 그런 불법들. 원래 그 사회에서, 사회주의라는 그 구조 자체에서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많이 모았다는 건데, 한국에 왔을 때 그 뉴스를 봤어요. 뭐 대학 부정 입학하고 무슨 시험지 유출이고 뭐 엄청나게 떠들더라고요, 그거를. 한국은 난리 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북한은 저거 하나 파자고 치면 그 교육
실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를 하면 한 두 달 정도 뉴스를 해야 돼, 보도를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봐도 끝이 없을 거다. 그쵸. 네. 그 나민이님께서 유명한 종합 편의시설인 해당화관도 세워졌을 당시에는 평범한 인민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선전했지만 서민들이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경식당들, 약간 해당화관도 처음에 김정은이 가서 보고 막 이랬을 당시에는 구경식당의 규모를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면서 철저히 인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이렇게 네. 선전을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쿠폰을 갖고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식당이라든가 뭐 많은 편의시설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목욕탕도 있네요. 그 안에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직 식당만 그 하루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 쿠폰, 그 국가에서 배정된 그 쿠폰을 들고 가서 되게 싼 가격, 한 몇백 원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그거를. 월급으로 살 수 네.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날은 정말 달러만 쓰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고 가고, 그렇게 운영되는 셈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뭐, 구경식당들이라고 하는 그런 청류관이라던가, 대동강 수목집이라던가, 뭐, 그 다음에 평양면역이라던가, 이런 큰 규모의 식당들이 있어요. 정말 국가가 책임지고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그 안에서도 외야 주방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쿠폰으로 들고 와서, 그 국정 가격에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2-3시간을 기다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외야 주방에는 돈만 가지고 가면은 외야식당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도 청류관 갔을 때 그때 앞에서 많은 그 어르신들 막 그 노병들, 용의군인들에 가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뭐 좀 돈 있는 사람. 네. 뒤로 딱 들어가는데 거기는 퀄리티부터가 완전 달라요. 만약에 같은 냉면을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쪽에 먼저 나가야 돼. 제일 먼저 외야주방 쪽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냥 대충 만들어서 나가는 막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질부터가 완전 다르고 요리의 질부터가 같은 공간 안에서도 그렇게 견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차이가. 쿠폰이라는 거는 인민반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용권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배정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식당 내가 돈이 있다고 함부로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그게 아마도 예를 들어 억류관 표라고 하면은 저희 집에까지 오는 게 한 10년에 한 번? 저희 집에 구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10년에 한 번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류관 국수는 맛있지. 가서 먹고 싶지 하면은 거기 가서 비싼 값을 주고 예를 들어 국정가격 2,000원이다 하면은 2만 원을 주고 그걸 사 먹는 거. 언제 그 쿠폰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쿠폰을 받는 경우에 10년에 한 번인데 예. 쿠폰을 받고 돈은 돈대로 또 내고 그쵸. 이용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대신에 싼 가격이지만 네. 그 쿠폰이 올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예. 명절날 같은데 가족들이 가서 즐기자면은 아무래도 비싼 돈을 주고 그쵸. 그러니까 그 쿠폰을 또 이제 파는 분들이 있어요. 비싸게. 거기서 이제 또 저는 이제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다리다리 걸쳐서 그걸 이제 또 사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런 유명한 냉면집들에 가면은 쿠폰을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쿠폰, 그러니까 암거래죠 한마디로. 쿠폰을 비싼 가격에 거의 한 10배, 20배 되는 가격에 팔아서 그걸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아예 식당 구조 자체가 외야만 받는 그런 식당이 또 따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거죠. 거기는 그러면 쿠폰도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그냥 외화를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그냥 네. 기다리는 것도 없고 그렇죠. 프리패스로. 그 뒤로 들어가야죠. 그 외야 주방으로, 식당으로. 자, 이수정님께서는 북한은 모든 것이 지구상의 선전국가들과는 정반대로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정반대로 정치를 하다 보니 과학자들의 생활이 더 유족해야겠지만 빈전기사가 제일 유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네요. 우선 그 나라가 잘 살자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과학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는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교수나 의사들은 정말 생활이 어렵고 오히려 운전기사들이 너무나도 잘 삽니다. 그래서 이제 처녀 청각들한테 뭐 이제 설문조사 같은 비슷한 걸 이제 하면은 넌 누구한테 시집 가겠냐면 첫째가 순위가 운전기사예요. 그 다음에 뭐 의사 교수는 뒤로 물러나는 거죠. 밀려요, 이렇게. 운전기사가 제일 잘, 아무래도, 어떤 구호가 나분하면 이제 평양에서는 핸들만 돌리면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이제 돌고 있어요. 예, 네, 핸들만 돌리면. 그런 말이 이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들이랑 의사분들도 원래 월급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대학병원 의사다, 어느 대학 교수다, 명예직이잖아요, 거의. 그럼 명예를 지킬 수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월급으로 안 돼요, 그게. 교수 월급이 기껏 높아서 5,000원, 6,000원인데 그거를 쌀 1kg 사고 조금 남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분들이
본인들도 가족이 있고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니까 학생들한테 뒷돈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마저 안 돼서 정말 잘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수라는 대학 졸업생들 보면은 저희 오빠도 김제공대에 나왔는데 그 졸업생들 중에서 제일 인기 없는 게 대학교원. 대학교원으로 떨어진 게 제일 인기가 없어요. 먹을 알이 없어서 그런 네, 걸. 그만큼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안 하고 아예 다 힘 있는 무슨 무역기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문 두드려서 문을 열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뭐 뇌물을 들고 저희 집 아버지한테 이제 왔어요. 점수 좀 높여달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가라고 이렇게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절대로 저런 뇌물을 받지 마세요. 왜? 격권이 상실됩니다. 우린 그렇게 안 하고도 사니까 더 설사 못 살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발언권이 서지 않아요. 학생들 앞에서. 그래서 받지 말라고 막 내보내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든 단순직이든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동에 들어간 시간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시간당 임금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시간당 여기서처럼 최저 임금이 그게 아니고 그 무슨 뭐 사무직하고 사무직, 노동직 다 이게 달라요. 네. 4년제 졸업했느냐, 3년제 졸업했느냐가 다 다르고 달라요. 3년제를 졸업했느냐, 학교를 못 졸업했느냐 이게 또 다르고. 거기서 또 이제 급수가 또 나뉘어져요. 네. 의사 1급이고 상급사고 6급 의사, 1급 의사. 과장이냐 평의사냐. 뭐 또 교수도 급수가 있죠. 간호사도 급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도 급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급수에 따라서 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운전기사가 돈 많이 번다는 거는 공식적인 월급이 아니라 그게 개인이 아니에요. 해서 공식적인 게 아니죠. 뒷돈 받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월급이면 뭐 1,000원이나 받을까요? 운전기사들인데 그 이제 차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장사해서 번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의 대부분을 직장에 들여놓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급수는 어떻게 그럼 책정을 하는 건가요? 급수는 이제 한 2년에 한 번씩 급수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급수 시험이 있는데 또 그 급수 2년에 한 번씩 칠 동안 2년 동안은 또 가만두지 않고 또 유지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급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험. 그 유지 시험 안 친 다음에는 네. 내가 6급이 있으면 그 밑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유지하는 시험이 또 있더라고요. 그냥 땄다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네. 요리사도 급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갈 때 제가 3년제를 졸업하고 나갈 때 보통 절이 5급이나 거의 1급을 나가는데 고 3급이 제일 높거든요. 요리사에는. 거의 1급을 받고 나간 친구들은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고 2급이 되고 고 3급이 되고 그렇게 급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요리사도 그럼 네, 감독이 네, 네. 있습니까? 유지 못하고 떨어지고 아, 있는 유지 느낌이나요? 뭐 요리사는 그 정도로 이렇게 의사분들처럼 의사는 사람들의 그 직접적인 의사, 간호사는 유지가 있더라고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요리사는 그 정도로 빡세지는 않은데 그래도 급수 시험을 다 보려고.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 보면 나 이번에 6급 됐어. 그러니까 떨어졌어. 안 쳐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유지 안 해서 나 6급 됐다는 말은 많이 듣게 돼요.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 자, 평양 시민 하면은 또 이 동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언제 어떤 때 동원돼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농사철에 네. 이 모내기 또 가을 추수 이때는 전 국민이 떨쳐나서요. 뭐 학교 이제 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학도 갔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간호대에서 보면은 약초 동원 나가고 그때는 뭐 아편 진딱 이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뭐 병원들에서는 약초 따기 채취운동 뭐 그런 걸 나가고 어쨌든 온 국민이 떨쳐 그때는 김매기 전투회로. 아, 근데 학교 때 같은 경우도 물론 농사철이도 뭐 이건 대표적인 동원 중에 하나고 학교 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학교에 무슨 자가를 뭐 이렇게 깔아야 되는데 뭐 썰매장을 건설한다 뭐 이러는데 그거를 누가 와서 해주지가 않아요. 학교 자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애들 9살, 10살짜리 애들한테 마대 들고 나와라 뭐 삽 들고 나와라 곡괭이 들고 나와라. 곡괭이는 물론 못하죠. 곡괭이질. 근데 애들이 막 삽질을 해가지고 마대에다 날라서 뭐 버리기도 하고 그런 작업 동원, 소소한 작업 동원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농촌 동원은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나가는 거고 그때가 정말 농촌 동원 나가는 날에 저희 학교에는 그 사람보다 짐이 엄청 더 많아요. 그만큼 한 달 동안 먹을 식량을 다 갖고 나가야 돼요. 쌀부터 시작해서 부식물 그 반찬 재료까지 그다음에 간식, 옷까지 해가지고 다 엄청 많이 갖고 나가는데 그렇게 갖고 나가서도 부모님들이 또 걱정된다고 자식들 나가서 어떻게 먹을지 걱정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후방 사업을 오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해가지고 오고 근데 농장에 나가면 농장원 분들은 정말 못 사세요. 그러니까
한번 밥 먹는 거를 봤는데 쌀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더라고요. 막 무슨 풀이랑 무슨 이렇게 통 옥수수랑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그때 갑자기 막 울컥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잘 못 사시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나가서 저희가 저희 식량으로 다 대체를 하기도 하고 간식도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런. 지금 요즘에는 평양에서 농촌동원 나갔다, 농촌동원 나가서 한 달 동안 농사일을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그 농장의 경제생활, 그 살림살이도 도와주다 와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평양 특유의 또 그 대규모 행사 동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무슨 그렇죠. 손님이 왔다든가 할 때 그때는 어떻게 지시가 되는 겁니까? 대규모라고 하면 이제 두 부류로 나누는데, 군인들의 경우에는 10병씩.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으니 보통 이제 수도 시민들은 바닥 대열 있죠. 껐다발 흔드는 거. 껐다발은 글자 세기고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지령해요. 이렇게 어떻게 글자 세기. 김정일 동지 엉이에서 결사엉이라는 그런 것도 껐다발로 다 이제 새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특유의 이제 대규모 행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행사들은 정주년 때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 창건 기념일 100돌, 150돌 이렇게 어짜 이렇게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정주년 때마다 그렇게 하곤 하는데, 이게 매해 이제 김일성, 김정일 이제 그 생일 때마다 매일 해요. 이제 청소년들은 나가서 이제 무도에 춤을 춰야 되지. 그래서 계속 동원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리랑이잖아요. 지금도 네. 하고 있는 네. 그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서학교 애들도 참가하기도 하고 중학교 때부터 나가서 아예 뭐라고 해야 되지? 운동이라는 걸 모르던 애들이 저희 친구들도 보면은 이렇게 참가한 친구들이 있는데 훌라후프장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와서 이렇게 강제로 다리를 찢어요, 아예. 그런 기교 동작을 해야 되니까 훌라후프로 강제로 다리를 찢고 한 6개월을 훈련을 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처음에 한 2달 동안은 오전에 수업 끝나고 오후에 가서 훈련하다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한 4개월 남았을 때는 그때는 수업 다 전폐하고 그냥 하루 종일 행사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 힘들고, 일단은 그 떼약볕 속에서 저는 아리랑은 못 참가해보고 나중에 그 경축야회라고 하는 아리랑 비슷한 행사가 있어요. 그거 김일성 광장에서 2010년이니까 그때 했는데 당창건 몇 돌? 65돌 그 맞으면서 했는데, 저도 한 6개월 동안 참가했었거든요. 그때 행사라는 걸 처음 참가해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뭘 막아요. 이거 무슨 수건으로 이렇게 햇빛에 타면 안 되니까 행사 때 또 화장할 때 화장이 잘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 또 막고 모자 쓰고 여기 팔토시 끼고 그다음에 긴 바지 입고 그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훈련을 하는데 막 해가 이렇게 내리쬐 있는데 그늘에도 못 가고 일단 딱 이렇게 서가지고 하라는 대로 안무가 앞에서 이렇게 해라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자기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에 이렇게 동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에서 딱 봤을 때 무슨 글자가 나와야 되고 그림이 나와야 되고 무슨 이런 동작이 나와야 되니까 그거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 몽땅 다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아침 한 8시에 나가서 덕보하고 그다음에 행사 훈련장에 가는 것도 대여행진 하면서 가야 돼요. 막 노래 엄청 열심히 부르면서 가고 그 그늘을 다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못 부르잖아요. 그냥 걸어 들어오는 단체가 있으면 안 돼. 절대 지금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행사 훈련 하다가 점심 밥 먹고 좀 쉬다가 또 오후 훈련하고 이렇게 가는데, 또 도중에 아이스크림 파는 할머니들이 엄청 와서 아이스크림 그 갈증, 그 다음에 쉬지 못하고 균을 엄청 힘들고 행사라는 게 진짜 그거 하면서 한 10kg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몸무게가. 김정은이 중국 갔다 오면 연도에서 막 꽃 흔드는 군중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연도. 이것도 이제 동원이죠. 그렇죠. 그거 다가 이제 아파트 사람들이, 일선도로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이 다 대부분 거기 나와요. 그 정도는 이젠 평양 사람들은 그치. 평양에 있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북한은 행사왕국이다. 행사왕국. 평양 사람들은 행사에 너무 동원돼가지고 행사에 단련된 인민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 연도 아니야 이 정도는 껌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어느 지점까지 와서 모여서 어디 딱 대기하고 있다가 지나간 다음에 쫙 이렇게 행사 환영하고 그다음 가고. 오죽하면 그 집들에 보면 저희 집에도 그 꽃다발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 행사 꽃다발은 어느 집에 가나 다 있어요. 한 2-3개는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 다 발려 있어요. 그럼 준비물은 각자 준비해갖고 각자가 나가나요? 이것도 중국에서 벌써 다 알고 준비물이 할 재료들 다 들어와요. 이제 막 이렇게 필로 들어와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중국에 예컨대 시진핑 이런 귀빈이 북한으로 온다. 그럼 중국에서 그 꽃 만드는 재료가 수입이 된다는 그게 거예요? 아니고 아와에 다 그러니까 무역 거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아마 제 생각인데
누가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북한에서 행사가 있는데 빨리 비닐을 무슨 색깔로 빨리 들여보내라. 그리고 이번에 평양시에 언제부터 불이 오지 않아. 전기불이 안 오니까 빨리 태양광을 들여보내라. 아주 그 시 적절할 때마다 딱딱 들여보내는데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정보들이 빠르구나. 맞아요, 진짜. 여기서 그래서 이런 소문까지 들렸어요. 중국에서 이랬대요. 이제 저 평양 사람들 머지않아 가발을 찾을 거야. 왜? 샴푸에다 무슨 성분을 섞어서 이게 머리다 빠지게 만들어놨대요. 그렇게 해서 또 가발 만들어서 팔려고. 아는 게 아니라 또 가발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소문이 있어서 한 몇 달 후에. 진짜로 그때 연도환영 한번 참가하면서 자바라가 있었는데 자바라가 꽃이 아니고 이렇게 쫙 펼치면은 그 종이들 겹친 게 쫙 펼치는 그런 거. 이렇게 네. 그걸 어디서 네. 그걸 어떻게 만드냐 막 이렇게 장마당 가면 다 있어. 가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다 팔아요 정말. 장마당 가면.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출석 체크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럼요. 누가 합니까? 그것도 다 그 책임자가 있어요. 행사 때 출석률만큼은 정치 그 사람의 그 사상관념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단 하루라도 정말 무단 결석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그 있을 집에 수가 다 없는 몰려가요. 다 나오라고. 직장 사람들. 안 나오면. 네. 이게 연대 책임이니까 또 직장 사람들도 네. 필사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내야 되겠네요. 근데 저희는 그때 경축야에 했을 때 6개월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얘기를 한 게 김일성 광장에서 아리랑에 맞먹는 행사를 한번 해봐라. 야외에서 즐기는 것처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물론 안무가도 지시가 좀 들어가기 전까지 많이 바뀌었고 이렇게 동작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바뀌었고 처음에 할 때 동작을 좀 많이 그러니까 좀 애들이 다 틀리게 했어요. 앞에 있는 애들은 이쪽으로 가고 뒤에 있는 애들은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한 1분 정도만 그렇게 헷갈렸거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다 멋있게 했는데 그때 그 행사를 보러 온 게 김정일이 왔었고 김정은이 왔었어요. 김정은이 그 얼굴을 갓 드러냈을 때 알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왔었고 중국 대사가 왔었어요. 그래서 중국 대사인데 자랑하려고 데려왔겠죠. 왔는데 행사도 7시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아침 10시부터 가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1호 행사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예리한 물건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핸드폰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몽땅 다 차단됐었고 그 행사는 한 명 한 명 다 소지품 검사해서 들어가가지고 7시에 시작하는데 7시 40분에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은 김 부장은. 기다리고 있다가 딱 나오니까 뭐 1호 한영광 나오고 해서 막 뭐 흔들면서 동작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 흥분돼서 모르겠어요. 긴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동작을 좀 틀리게 했는데 그걸 보고 김정일이 대노해가지고 수고했단 말 한마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안무가들은 다 떨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6개월 동안 개고생을 했는데 고생했단 말 한마디 안 듣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평양도 장마당에 있죠.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평양 이제 199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시장에 딱 들어가면은 농토사만 팔게 되어 있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수준이. 근데 이제 그 라진 선봉 이제 개방도시 된 거 아시죠? 네.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96년도부터 되는데 그때 중국산 수입 상품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장에 조금씩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공업품 상품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 규모가 커졌어요. 통일거리는 막 새 시장이 막 건설되고 중구역이랑 지금 보면 거의 외화상점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는 외화상점 안 가요. 거기가 더 이제 수준 있는 거 파니까 더 화려하고 더 이제 퀄리티도 높고 막 그런 거 파니까 안 가요 외화상점은. 북한의 그 정부가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상점 같은 경우는 정찰제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흥정할 수가 없고 일단 비싼 가격이 딱 책정이 돼가지고 정찰제니까 가격이 내려갈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게 거기를 안 가고 장마당에 가는 거예요. 가면은 흥정도 가능하고 싸게 살 수도 있고 물건 보장까지 품질 보장도 해줘요. 제 친구가 티셔츠를 샀는데 빨았는데 이렇게 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글자 색이 염색이 그게 빠졌다든가, 빠져서 가서 다시 교환해가지고 근데 또 빠지고 또 다시 교환했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품질 보장도 해주고 하니까 거의 뭐 다 장마당을 그래서 이용을 하죠. 그 우리식으로 보면 재래시장 같은 데는 맞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재래시장이 동네에 있는 그런 시장. 재래시장이 있죠. 근데 여기는 주로 무슨 농토산 뭐 이런 거 팔죠. 그쵸. 어떤 이렇게 진열해. 제 생각인데 여기 재래시장이 평양의 중구역 시장보다 통일거리 시장보다 좀 못해요. 여기 게 훨씬 못하죠. 훨씬 못해요. 여기 시장. 여기 어디 시골에 그 평양시도 조금 시외에 있는 그 재래시장 거기나 비슷해요. 그 이제 평양 주변에 있는 시장하고 대비하면 여기 완전히 그렇다. 거의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재래시장. 네. 정말 진짜 재래더라고요. 목걸이가 기본인
그렇게 운영되잖아요. 그만큼 뭐 다른 아울렛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뭐 옷을 살 때는 엄청 많으니까. 근데 평양 같은 경우는 장마당이 제일 옷도 많고 신발도 제일 많고 가방도 제일 많고 유행되는 제품들은 다 장마당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하나의 뭐라고 봐야 되나 아울렛, 네, 뭐 대형마트인데 쇼핑몰까지 있는 그 정도 규모라서 네. 뭐 각 나라 제품이 다 들어요. 일본제, 독일제, 이탈리아산 신발. 아주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는 신발이지 하나에 40만, 50만이 완전 브랜드 높은 그런 신발이네. 거기는 보통 50만이에요. 조금 괜찮은 거 신는다 하면은 50만 하면 이제 비싼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50만 원이라는 건 뭐 한국 돈 50만 원 예, 말씀하시는 북한 돈 50만 원. 북한 돈 북한 50만 돈 원. 50만 원인데 그러니까 50만 원으로 치면 한 50달러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월급이 1,000원인데 네. 50달러?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 사신 쪽에 패딩 하나에도 막 1,000달러짜리, 800만짜리. 그전에는 그런 게 벌써 없었지만 이제는 막 너무 많아요. 너무 놀랐어요. 정말 그 가격을 보면서 저는 그 정도까지 돈이 많지 않았어가지고 가서 뭐 하나 사고 싶어서 갔는데 그러니까 항상 엄마가 나 신발 사야 된다 하면 돈을 주는 돈은 딱 제한되어 있어요. 뭐 20달러 아니면 30달러 뭐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해서든 하려면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몽땅 다 계속 보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거야 다들 막 그런 생각을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20달러, 30달러도 노동자 월급 기준하면 어마어마한. 그쵸 그게 비싼데 그 돈 갖고도 거의 뭐 저는 그러니까 만약 이분이 사셨던 거 중국 장마당 가서 20달러 내밀면 명함도 못 내릴 정도로 거기는 다 비싼 것들만 있어가지고 뭐 거기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냥 재래시장 가는 게 나아요. 그럼 북한에도 명품백이나 뭐 브랜드 메이크업 아니, 패딩 이런 거 있습니까? 거기는 명품을 몰라요. 맞죠? 그쵸. 명품이란 건 모르고 그냥 그시 뭐 그 트렌드 같은 거지. 야 이번에 아디다스, 아디다스 그다음에 나이키 이게 추세야 하면 그러지. 그게 명품인지 브랜드가 뭔지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기성하고 83이라고 해가지고 기성복이라고 하죠. 네, 그냥. 기성은 약간 공장에서 나온 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수입해온 거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한마디로 좀 개인이 아예 만든 게 아닌 그 좀 퀄리티 있게 만든 그런 그러니까 제대로 질도 좋고 뭐 그런 제품이고 83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이렇게 만든 거다 해가지고 애들이 수선해서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무싱이라고 하나 그런 거 83 제품이라. 그러니까는 평성 같은 데는 너무 이제 공업이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밍크 서머시다 하면은 그걸 가져다가 뜯어요. 그 비싼 거를. 네. 그러니까 거대로 재단하는 거예요, 디자인.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야 지금 밍크 서머시 하나 200만 원인데 내가 왜 그거 사? 이거 똑같은 건데 100만 원에 사지. 하고서 이걸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보면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데 약간 털이 밍크털 같은 게 하드하잖아요. 근데 그런 비싼 거는 털이 쭉 누워 있다거나 뭐 그다음에 다른 그런 기성 제품은 반짝반짝거리고. 그렇죠. 기성 제품은 그냥 입는 대로 딱 핏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런 83 제품 같은 건 여기 어깨가 딱 살아 있다거나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어린이가 조금 아니 근데 이제 많이 그런 봤어요. 게 있어요. 많이 봤죠. 여기가 좀 이렇게 섰는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저 평양 장마당에 이 한국 제품, 아랫동네 제품이나 개성공단 제품은 많이 풀렸습니까? 여기 밑에 깔고 이제 팔지 이렇게 하고 뭘 찾아요? 하고 물어봐요. 뭘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추장 있어요? 있어요. 얼마나요? 그러면 2개만 주세요. 그러면 오세요. 가방에다 쏙 이렇게 밀어줘요. 그러면 그거 파는 거 이제 들키기나 하면 벌금은 물리뿐더러 그거 멍땅 다 회수당하니까 물어봐. 선임이 지나가면 뭘 필요하나 물어봐요. 거기다 진열되어 있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찾는 게 뭔지 모르니까 혹시 한국 상품 찾는데 우리는 한국 거지 내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찾아야 하면 한국산 상품 찾아야 하면 오세요 하고 은밀히 어느 집에 이제 이제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많아요. 한국산이라 한국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남조선이 아니고. 남조선 거라고. 네. 평양 사람은 대체로 보면 오뚜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오뚜기. 그럼 뭐죠? 고추장, 된장, 뭐 고춧가루, 후추, 고춧가루. 네. 오뚜기를 좋아해요. 전 맨 처음에 오뚜기 몰라서 오뚜기 있잖아요. 건너가서 그러니까 오뚜기 뭐 오뚜기 같은 걸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뚜기고 인형인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처음에 맨 처음에 들었을 때 그게 브랜드명인 건 모르고 브랜드에 그런 오뚜기 이름이 들어간다는 건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오뚜기인 줄 알고 가서 오뚜기를 사와라 했는데
오뚜기? 어떤 오뚜기 어. 하니까 아니 한국산 그게 이름이 오뚜기라는 고추장이 있어. 진짜? 하니까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그렇죠. 태양초, 오뚜기. 식당에서도 이런 오뚜기 관련 조미료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북한 국영 식당에서 오뚜기 그 재료를 외야 네. 식당들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그런 네. 거 많이 애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북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백승 뭐 이런 갈매기. 진달래 뭐 네. 갈매 막 이런 뭔가 고유의 그런 건데 이거는 오뚜기로 북한에서 오뚜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오뚜기를 오뚜기로 했으니까 저도 막연하게 썼던 기억은 나는데 그게 무슨 차마 브랜드일 거라고는 상상을 그리고 또 못하는 거죠. 어떤 또 재미난 일이 있냐면 이제 옷을 이제 팔잖아. 그러면 거기서 무턱대고 야 이거 남조선 거야. 아랫동 내 거라 그래요. 흔히 아랫동 내 거야. 야 그러면 증명해봐 하면 여기 태그 있잖아. 네. 이걸 일부러 가위로 잘라놔요. 왜냐하면 이거 한국산 상품 걸리면 안 되니까 다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 상품도 잘라갖고 다 한국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한국 글자 이제 뭐 미리 그쵸. 처리해 있는 멍땅 다 한국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건 중국산 짝퉁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냥 그저 한국 글만 있으면 다 그저 한국산인 줄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북한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좋아하는 걸 알아가지고 밥솥 같은 경우도 약간 뭐 맞아요. 한국말로 쓰는 거예요. 찰진밥 막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쓰면은 그러니까 가짜 한국 그쵸, 그러니까 한국 건 줄 알고 사는 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근데 지금 그런 와서 경우가 보면은 많아요. 한국 거 아닌 것 같아. 여기 뭐 쿠쿠 밥솥 여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쵸. 말도 중국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멍땅 한국말로 나오니까 네. 그냥 무작정 한국 건 줄 알아요. 사실은 중국산인데. 한 번은 장마당 갔는데 거울 거울 있잖아요. 손거울을 봤는데 손거울 그 표지에 송혜교 씨가 있는 거예요. 네, 사진이 네.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송혜교가 여기 있다고. 근데 그걸 막 너무 기쁜데 표현을 하면은 또 뭐 티가 나니까 한국 그렇죠. 드라마 바꾸라 막 이럴 네. 것 같으니까 이거 조용히 가서 이거 얼마예요? 근데 그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파는 분은 그러니까 뭐 얼마라고 해가지고 참 예쁘다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중국 사람인 것 같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꼭 사갖고 나왔거든요. 네. 막 그런 식으로 그때 그거 너무 놀랐었어요, 진짜. 지금 국구 밥솥 얘기하셨는데 옷 말고 가전 제품도 그럼 한국제가 많이 유통이 됩니까? 저희 집에 이렇게 시타, 한국산 시타 이렇게 먼 쪽에서 나오는 그 시타가 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이게 무슨 한국산이겠어, 중국 거지 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던 게 한국산이 맞았구나 하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 밥솥도 그러면 많아요. 한국제가 꽤 인기인가요? 야, 모든 게 다 한국 거 인기예요. 그 좀 뭔가 외국에 많이 다닌다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은 정말 한국산을 사오시겠죠. 근데 그 북한 평양 내에서 한국 거를 선망하시는 분들은 중국산 짝퉁을 살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제일 인기 있는 게 아마 약일 거예요. 한국산 한국 약. 약. 약이라면 무조건 비싸고 그냥 거기서 좋다는 거. 한국 약이면 그냥 그저 엄지손가락 흔들어요.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산푸드, 한국산 산푸드 되게 유명했어가지고 전문대 다닐 때 케라시스가 엄청 유명했어가지고 그게 되게 비쌌었어요. 케라시스가 화장품도 그렇고 한국 거다 하면은 일단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배우다면 믿고 보는 배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한국 제품이다 하면 믿고 쓰는 그냥 두 말 물어볼 거 없이 믿고 쓰는 한국 제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화장품이 또 한류를 이끌었네요. 야, 화장품. 근데 제가 화장품을 사봤는데, 그 스킨 로션 같은 거. 그게 한국산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산이 들어오면 그 정도 가격을 안 하겠는데 15달러, 20달러 정도면 그러니까 한국산 중국 중국. 짝퉁이겠지. 네. 예, 맞죠? 그렇죠. 저도 그때 한국 거라고 해가지고 뭐 옷을 샀는데 지금 여기 와서 써보면은 한국 게 아니었던 것 그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티가 나는 게 뭐냐면 네. 아침에 뭐 비비크림 바르고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북한에 있을 땐 비비크림 바르고 나갔다가 저녁에 오면은 다 없어져요. 그게 네. 뭐 안으로 먹혀 들어갔는지 아니면 다 뭐 흘러 내려갔는지 뭐 땀 한 번 흘리면 다 흘러 내려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발랐는데 전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딱 버전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썼던 게 중국산이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되는 거군요. 여기 와 보니까 네. 짝퉁이구나 그런 것 하는 걸 같아요, 진짜. 알죠. 근데 제 생각인데 평양 사람들은 혹시 미니 씨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옷만은 한국 거보다 일본 거를 더 선호하는 게 왜 선호하냐면 스타일이 일본 사람들 취향하고 우리 북한 사람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니트 같은 경우는 좀 일본은 거기 걸 좀 조금 잘 옷만은 거기 걸 조금 더 선호하더라고요. 옷은. 예, 스타일이 조금 지금 예전에 지금 와서 찾기가 좀
찾지는 못했는데 그때 화장품 중에 그 마스카라 중에 눈물 마스카라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얀 거 먼저 바르고 그다음에 까만 거 바르면 되게 길어지는 네, 그런 거 있는데 다른 마스카라가 한 뭐 7, 8천 원 한다면 그건 25,000원 그 정도로 비쌌었어요. 그만큼 한국 거래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눈물이 흘려도 되게 번지지도 않고 뭐 그 광고가 있어요. 뭐 눈물 찌르고 눈물이 흘려도 안 번져요. 막 이런 식으로 광고가 있어. 아 이거 한국 거구나 이렇게 사고 아이참도 되게 많았어요. 싼 거 풀리고. 네. 그래서 그것도 뭐 아이참도 한국 거다 해가지고 그것도 한때 애들이 막 사서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개성공단 제품은 혹시 평양에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개성공단 제품인 걸 알았나요? 암암리 알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럼 개성공단을 한국과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그건 만든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믹스커피는 개성공단에서 들어온 거 아닐까요? 찰떡파이, 그렇겠죠? 초코파이,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 찰떡파이 그거는 아마 개성공단에서 들어온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개성공단 제품을. 많이 팔려요. 그래서 어쨌든 개성공단 거 하면은 다 그저 한국 상품이니까 그냥 맛있고 그냥 다 좋고 사람들이 얼마나 수요가 높은지 몰라요. 네. 제가 14살 때니까 아마 2005년도인가? 네. 그때 그러니까 만 나이 14살이 그때 초코파이를 처음 제가 먹어봤는데 그것도 뭐 학교에서 제일 잘 사는 애가 가져왔다가 먹어보라고 해서 딱 한 입 먹었는데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가운데 하얀 거라든가 막 그 뭐 이렇게 뭐 노란 빵이랑 그 초콜릿 그게 조화를 이룬 게 너무나도 맛있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간식이 있었구나. 그 전까지는 뭐 곰빵 막 이런 중국 뭐 카스테라 뭐 이 정도밖에 몰랐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 초코파이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엄청 인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끌었거든요. 지금도 역시나 애들한테는 꾸준하게 팔리는 제품인데 이게 왜냐면 뭐 특히나 애기들이 있는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중국 그 식료품 잘 안 먹으려고 해요.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먹어가지고 애들이 정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평양에 있을 때 잘못 먹어서 그 말을 못 하게 된다거나 그 정도로 이렇게 식품에 그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중국 그 식료품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거든요. 북한에서.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맛이 없어도 북한 그 간식을 먹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괜찮은 집들에서는 아까처럼 초코파이든가 찰떡파이를 한국 거를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평양 얘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각자 평양 생활하시면서 제일 불편했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뭘 제일 불편하냐면요. 아침마다 이제 그 인민반자 와서 문 두드리고 뭘 내라 하고 근데 여기 오니까 뭐 직장을 안 나가던 말하는 사람 없고 뭐 옆집에서 뭐 얼굴도 모르잖아요. 누가 와서 두드리는 사람이 없어. 처음에 와서 그게 조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누가 와서 딱 지금 자는 이 순간에 누가 두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와서 깨워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누가 두드리지 않나 하는 게 습관적으로 그게 6개월 남아갔어요. 그게 한 1년 가더라고요. 그 트라우마라고 하나요? 그 일종의. 그런 게 갔었는데 너무 상관하는 사람 없으니까 너무 좋고 그게 너무 좋다 나머지 지금은 너무 외로워요. 저도 자유가 없었던 게 가장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평양에서 나올 때가 23살이었으니까 최고로 꾸미고 싶고 최고로 막 그 미에 관심도 가질 나이고 그럴 때잖아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되게 좋아했으니까 마음껏 보고 싶었고 외국이라는 곳에도 가보고 싶었고 막 그랬는데 그 모든 게 다 안 되고 통제당하고 심지어 뭐 한국 드라마 본다거나 외국 가는 거는 글쎄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을 뭐 친다면 그 눈앞에 있는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뭐 어떤 머리를 스타일을 할까 뭐 그다음에 뭐 실을 어떻게 신고 귀걸이를 어떤 거를 할까 뭐 염색을 어떤 색깔로 할까 이 정도도 안 되거든요. 북한에서 오직 검은 머리만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바지도 뭐 딱 입게 된 바지 검은 바지 되게 여유가 있는 홀록홀록한 그런 바지 딱 입어야 되고 절대 타이트한 옷은 못 입고 네일 아트도 일체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되니까 너무 그게 속상했던 게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청바지를 딱 입고 나갔어요. 거리에 나갔는데 그 앞에 이렇게 버스 정거장에서 내렸는데 앞에 그 교회 그 오라고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장을 입고 무슨 책자들이 꽂혀있는 뭐 그런 걸 이렇게 넣고 거기에 두 분이 이렇게 서 계셨어요. 아주머니 두 분이. 근데 그분들을 딱 보였으니까 귀철대가 생각나는 거예요. 평양의 귀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몸이 반사적으로 뒤로 돌아왔어요. 뒤로 돌아와가지고 한참 가다가 이게 한국인데? 이거 한국인데? 내가 왜 이러지? 다시 돌아와서 가면서 보니까 거기 뭐 예수님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와 사람이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오래가네요.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가요. 알겠습니다. 평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오늘 어떠셨는지 출연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꿈속에서도 그리던 한국이었잖아요. 뭐 이게 어리락은 정말 엄두도못냈댔는데 그런 진짜 한국에 제가 이렇게 직접 와서 어느덧 제 몸이 여기 왔네요. 와서 또 오늘 이런 즐거운 방송도 하고 또 제가 언제 얼마 안 됐다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많은 후원도 해주시고 저 지금 저는 사랑으로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뜻깊었다고 생각하고 또 한쪽으로는 남과 북이 하루빨리 통일돼서 예, 하루빨리 이제 북한도 한국 못지않은 세계 이제 최강국으로 예, 그렇게 일떠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남인희님. 저는 뭐 와서 평양에서 왔다 하면은 다 고생을 안 했겠네, 뭐 잘 살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많은 지방 분들에 비하면은 원래 북한이라는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지방 분들에 비하면 고생을 안 한 편이긴 하지만 좀 그게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평양이라면 왜 당연히 잘 살아야 되나 이런 걸 하고는 북한이 요즘에 평양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언제부터 항상 평양만큼은 그 꽉 틀어지고 평양만큼 항상 그 모티브로 계속 선전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평양이 그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제는 그 평양이 과연 사회주의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꾸준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배나무 이사회 오늘은 남인희 이수정님 모시고 평양 생활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북한의 최대 도시 평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다. 아니다.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직접 거주하셨던 분들의 체험담, 경험담, 또 일상생활 어떻게 하셨는가를 들어보면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오늘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배나무 이사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